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류 문명 완전히 바꿀 꿈의 물질. 2. 다급하게 한국 기업 찾아온 이유. 3. 한국 역대급 전력 강화 예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근래 들어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슈가 있죠. 바로 상온 초전도체인데요. 산업혁명을 방불케 하는 인류사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꿈의 물질로 이들 한국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밝혀 현재 전 세계 물리학계가 그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류는 간만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진위에 대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가장 최신 연구 결과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발견한 것이 정말로 상온 초전도체라면 인류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이 발견한 초전도체 LK99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슈에 더불어 정말로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군사적 효용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발견했다는 초전도체는 다름 아닌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환경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며 외부 자기장의 침투를 거부하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무런 손실 없이 전류를 영구히 저장할 수 있으며 자기장 위에서 공중에 뜬 채로 고정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전도체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는 그 특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초전도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11년으로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가 영하 269도의 수온의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하 273.15도가 과학에서 말하는 절대 영도이므로 이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되어서야 수온을 초전도 상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발견 뒤 과학자들은 다양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실험하면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임계 온도를 상식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초전도체 기술을 상용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병원에 있는 MRI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전도 현상을 동원하죠. 그러나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과 극한의 냉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MRI 기계가 그렇게 거대하고 검사 비용 역시 헉소리나게 비싼 것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조차 이처럼 임계 온도를 만드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초전도체 기술이 얼마나 갈 길이 먼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 임계 온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는데요.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임계 온도를 영하 23도 수준으로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 대신 압력 조건이 무려 167만 기압이나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그런데 이런 수준에 답보하던 상태에서 지난 7월 22일 한국이 돌연 상온 상암 환경에서 초전도성을 지닌 물질을 찾아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 초전도체는 사기꾼들이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써먹는 단골 소재로 이미 악명이 높은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도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한 차례 반박되었던 상온 초전도체를 주장했다가 명백한 데이터 조작 혐의로 논문이 2번이나 철회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번에 상온 초전도체를 주장하고 나선 한국의 과학자들은 학계의 주류도 아니었고 게재된 논문마저 허술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화제를 모으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후 한국 과학자들이 논문을 몇 차례 보강해서 다시 공개하고 거기에 단순히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너무 자세한 초전도체 합성법이 나와 있어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성법 그대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진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합성하는 방법도 실험실에서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더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이런 과정을 거쳐 과학계 이슈의 중심이 된 한국의 퀀텀에너지연구소는 과제 수행 기관이었던 고려대학교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모든 의문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는 7월 22일 논문 최초 게재 시점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검증 실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논문 게재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 검증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LK99가 진짜 배기 상온 초전도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한국은 인류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연 나라로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 모두가 숨죽이고 검증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전 세계 수십 개의 기관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뜻밖에도 결과값의 편차가 매우 심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실험의 신뢰성을 의심받거나 기관 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만에 나온 과학계의 대이슈에 편승해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한 줌 정도 섞여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들의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고 남긴 평가에 사람들은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지난 8월 1일 이번에는 상당히 믿을 만한 기관에서의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였습니다. 세계 3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꼽히는 곳이자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신소재, 생명과학, 에너지효율 검출기, 가속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이곳 시설을 거쳐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건수만 연간 1천여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15명입니다.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소속 연구원 시네드 그리핀은 8월 1일 논문과 SNS를 통해 자신의 계산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해당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알아봤고 계산 결과 전자들이 초전도성을 띌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회소식이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죠. 그의 주장 역시 아직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 소속 연구원이 국내 연구진들의 발견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2020년 논문이 철회된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진의 초전도체 발표 사례 당시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단계를 넘지 못해 사기로 판명됐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K99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낸 것은 매우 희망적이죠.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 다른 기관들의 검증 결과가 들쭉날쭉했던 이유 역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 LK99의 합성은 매우 간단한 편이라서 설비가 충분히 갖춰진 세계 각지 연구소들의 검증 결과가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우선 시뮬레이션에 앞서 LK99의 결정 구조를 파악했는데요.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LK99를 합성할 때의 특정 분자 배열이 거의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바로 그 분자 배열이 초전도성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결정 구조에서 남문자와 연결되는 자리가 둘 있는데 한쪽에는 구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다른 한쪽에는 구리가 반드시 안 들어가야만 했죠. 재료도 흔하고 합성법도 쉽지만 이 조건을 확정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검증에 나섰던 기관들의 실험 결과가 중구난방했던 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물리적 실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수수께끼도 하나 풀렸습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LK99가 자석 위에서 부유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공개한 영상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LK99는 자석 위에서 완전히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석에 밀려나듯이 들려 있었지만 반대쪽은 그냥 자석에 붙어 있었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합성된 물질의 일부만 초전도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그다지 믿지 않았죠. 단순히 자석을 이용한 트릭일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분석대로라면 처음부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의 해명이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합성된 한 덩어리의 LK-99 안에서도 초전도성을 띠는 분자 배열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된 또 다른 기관의 검증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국의 선양국립제로과학연구소인데요. 중국이라 못 믿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곳은 지도교수가 이름을 걸고 내놓은 논문이 112건에 그 논문이 인용된 횟수는 6,291건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랩실입니다. 소속된 대학 역시 화중과기대학으로 한국으로 치면 KAIST와 같이 국가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LK-99이 아주 작은 시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시료가 자석 위에서 반자성과 부양현상을 보이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이제 LK-99에 대한 논의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는 어떻게 더 쉽게 합성해낼 것인가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앞서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지금까지는 LK-99가 초전도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초전도성을 부여하는 분자 배열을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재료과학과 공학적 지식들이 총동원될 예정이죠. 한국도 최초 발견의 명예에 안주할 삼황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온 초전도체가 가져다줄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목숨을 건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당장 가장 먼저 응용될 분야는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고 작년 말 마침내 투입한 에너지보다 많은 발전량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일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는데요.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여기에 응용된다면 핵융합로 제작 가격을 크게 높이던 극저온 초전도체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핵융합이 당장이라도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발전 효율을 낸다면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마찬가지로 핵융합 폭탄도 만들어낼 수 있죠. 또한 미사일이나 우주선의 추진체로도 핵융합로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근육 작동 방식을 본딴 인공근육에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작고 강력한 전자석을 응용하면 그 성능이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개와 배터리 등의 문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던 군사용 외골격의 효용성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겠죠.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 등 전자기력으로 작동하는 무기도 크기, 무게, 유지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모두 이론적인 바탕은 오래전에 갖춰져 있음에도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비용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온 초전도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무기체계를 재래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이렇게 기존에 논의되던 기술들 외에 또 여지껏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무기를 역시 등장하게 되겠죠. 중세시대 사람들이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팔짱 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LK-99가 완전한 초전도체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는 단계지만 적어도 이것이 무언가 새로운 기술적 지평을 열었음은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의 진면목이 밝혀지는 대로 다른 기술에 접목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OLED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OLED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V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발착 버튼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전투기인 F-35A 추가 도입을 드디어 확정 지은 건데요. 물론 단순히 중국을 열받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F-35A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KF-21 락2가 완성될 때까지의 안보 공백을 완전히 메우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F-35A 추가 확보를 포함해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역대급 전력 강화 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2가지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공개하고 속속들이 상세 스펙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5 세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자 중국은 말 그대로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주요 외신들은 KF-21이 장기적으로 F-35를 대체해 나갈 후보 기종이라고 분석하는 등 상당한 고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35가 비록 개발 과정에서 연구기간이 연기되는 등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스텔스기라 평가받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KF-21의 잠재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고평가에 중국이 잔뜩 열받았는지 KF-21이 공개된 지 고작 사흘 뒤에 웨이보, 틱톡 등 각종 중국산 SNS에는 J-35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마치 우연히 J-35 기체를 발견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계정을 통해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프로파간다 수법인데요. 잠시 중국의 입장에 빙의하자면 대국인 중국은 한국이 만든 KF-21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긴 했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런 주제에 공개된 J-35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F-35를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35는 단순한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베꼈는데요. 물론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인 J-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 2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추력이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어지러질할 정도로 복잡한 개 족보인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J-35위 엔진은 러시아 미그 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그 29부터가 F-16, 잘해줘 봐야 F-15와 동급인 기체니 J-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J-35가 F-35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J-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 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 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KF-21 엘콕2가 F-35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물론 단순히 공중우세 능력만 비교하자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F-22가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서 F-22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심지어 한 해 국방비만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조차도 소모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초기 도입분 33대를 강제 퇴역 조치했습니다. 비록 F-35도 비행 1시간당 유지 비용이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F-22의 유지 보수 비용과 스텔스기의 전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나름 싸게 먹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F-35가 아니라면 중국의 제-35나 러시아 수-47이 유일한 대체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국제 정치 사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만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닌데요. 한마디로 F-35는 전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독점한 우수한 기체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의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겉모습만이라도 따라하고 싶었을 만한데요. F-35급의 스텔스기는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공군 체계를 갖춘 모든 나라가 양적 주력기로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F-35가 갖는 전술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계산이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숫자의 4세 대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이면 F-35를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당장 중국만 봐도 제-35를 공개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완성했다고 설치고 있지만 정작 F-16급의 제-15-125대, 제-21-225대가 양적 주력기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제-20-50여 대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제-20은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F-35의 유일한 단점은 시계 내 교전, 일명 도그파이트에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의 F-135를 탑재했지만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 저피탐 성능이 기동성 면에서는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하지만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미리 발사 위치를 잡고 BVR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 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질적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인데요. 삼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 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적의 탄도탄 등 대량 살상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선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맞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인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선국이라 함은 북한과 중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F-35A를 활용한 킬체인은 대놓고 중국을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 F-35A를 최초 도입하기 위해 2011년 FX 3차 사업을 벌였을 때 간첩이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적 행위로 용해선상에 오른 4명의 인물은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주동했는데요.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그만큼 F-35A의 전술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국 천만다행히 간첩 개입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적선국에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이득이라는 말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F-35A 20대 추가 확보 의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F-35A 20대 추가 확보는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는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미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과 제반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는데요.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을 들이는 이번 도입 사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는 도합 60대의 F-35A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밀어내기식으로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의 질적 강화는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제는 비행 테스트마저 위태로운 구형 기체를 퇴역시키는 대신 가장 최신의 스텔스기로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4.5세대 미만 기체로는 F-35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한 킬체인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성장하리라 분석됩니다. 애초에 60대면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 최다 운용국이 되는 건데요. 단지 북한만을 위해 이 정도 수량, 성능의 F-35A를 보유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것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KAMU 실제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3축 체계 전력 강화는 F-35A 추가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AMD의 가장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미 구매 계획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사거리 170km SM-2를 도입하면서 차후 SM 계열 대공 미사일을 전종 운용물 목표로 순차적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SM-6 도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SM-6는 단순 사거리만 따져도 240에서 460km로 SM-2배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마하 3.5의 최대 속도로 관성유도, 능동 레이더 및 반능동 레이더를 채용해서 현존하는 종말 단계 탄도탄 요격 함대공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력 강화인데요. 물론 북한이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종심과 효율을 생각하면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디프-15, 디프-16만 봐도 사거리 1000km급의 SRBM인데요. 2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은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1인 디프-15, 디프-16만 무리 10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즉 SM-6 도입은 대한민국의 방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하고 나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우리는 6월 25일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왔는데요. 이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군사적 행보가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걱정하지만 이미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오직 대한민국도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